이게 사실 무주택자 비중이 크다는 얘기는 무주택자들이 가지고 이 새끼들이 갭 투자하고 있네 뭐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게 아니라 맞아.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그리고 마지막 주입니다.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돌아왔어요. 한 주가 엄청 빠르게 가죠. 저는 어저께 저녁에 이제 보통 우리 금요일 날 별별 내일 할 거냐 이제 서로 톡 얘기하잖아요. 우리 둘이 대화가 그날밖에 없어. 카톡이 금요일 저녁에 대표님이 먼저 하시기도 하고 제가 먼저 하기도 하고. 근데 대표님이 내일 별별 하시길래 딱 벌써 금요일이에요? 진짜 빨라. 일주일 너무 빨라. 그러게 말이에요. 뭐 한 주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오늘 기사로 뽑지는 않았지만 그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부동산 쪽 관련돼서는 심각하게 크게 다루지는 않는 분위기. 아니에요. 커뮤니티에 말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이게 어디까지가 진짜고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니네 다 죽었다. 아, 진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투기꾼 새끼들 다 죽어라.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런 바이럴을 계속하는 회원들이 있어. 금리 인상 이제 님들 다 죽었죠? 뭐 이런 식으로 올랐으니까 이자 냈는데 이제 허리 휘고 뒤졌죠? 뭐 이런 식으로 약 올리는 사람도 되게 많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 금리가 더 오를까요? 겁나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대출을 좀 상환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버거우신 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걱정한 것처럼 쓰여진 글도 있고. 근데 이게 어그로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 실제 글들도 되게 많이 모이고, 금리 인상에 관한 컨텐츠 키워드들, 제가 이제 대출 금리 관련해서 키워드를 걸어놓고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금리 관련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 금리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더 얘기가 많은 거는 대출 한도 축소. 그러니까 대출 중단.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 대출 중단은 아니다. 그렇죠. 뭐 공격적으로 많이 대출을 해줬던 몇몇 은행만 그렇게 좀 한시적으로 해놓은 거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뭐 보도 자료를 내긴 했지만 잔금 대출을 받으려고 상담했는데 뭐 갑자기? 취급하지 못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해주는 은행이 뭐 얘기했던 게 농협이랑 우리은행 정도였는데 보면 뭐 무슨 단지인데 국민은행에서도 취급을 못하게 됐으니 다른 데로 알아봐 주세요 뭐 이러면서 얘기 나오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나 대출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원래 협의했던 은행에 대출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공포들이 되게 있고 실제 피해를 받으시는 사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와 관련된 글들도 되게 많고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와 대출 한도와 그리고 또 최근에 기사 중에 보면 뭐 신용대출도 연봉 수준으로 줄이겠다. 이게 신용대출이 되게 골 때리는 게 문제가 팍 터질 수가 있는 게 올해는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작년 재작년 하더라도 진짜 연골 신대 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난 되게 놀랬었어. 그 당시에도 신용대출을 그렇게나 많이 해줘요? 너 놀랬고 아니 그러니까 주담대랑 신용대출을 반반 써가지고 그러니까 LTV가 묶이니까 나머지 부분을 신용대출을 써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영끌해가지고 집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실제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다 그렇게 한다고 막 얘기를 해서 진짜 놀랬던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담보대출은 보통은 이제 가격이 어떤 사유가 생기지 않으면 대출 상환을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뭔가 차주가 잘못하지 않은데 신용대출은 신용에 관련된 거니까 규정에 따라 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주담대는 보통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약정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가격이 빠지거나 어떤 특수한 잘못만 하지 않으면 계속 간다고 하면 신용대출은 보통 만기가 짧잖아요. 몇 년 단위잖아요. 그리고 계속 만기가 가는 건데 만기 도래할 때 상환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주담대로 갖다 썼던 사람들, 기존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리가 날 수 있는데, 그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잠도 안 올 것 같아. 신용대출권 관련해서. 그래서 아무튼 요 대출 관련된 규제 빡세게 가는 게 앞으로 신규가 막히는 것도 되게 답답해 하시지만
더 문제는 기존에 나갔던 대출들을 처리하는, 만기 시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막히는 상황이 나오면 어떨까? 이거 좀 약간 공포감들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저는 지난주에 대출하나 상환했지. 오, 좋겠다. 고금리를 쓰고 있었던 대출들 가능하면, 그러니까 금액이 많이 남았던 건 아닌데, 네. 이제, 이게 꾸준히 갚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게 만기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0년 이렇게 해놓고 해놨던 게 아니라 고금리 대출이다 보니까, 그냥 계속 매년 연장하는 식이었는데, 은행에서 뭘 요구했냐면, 연장할 때마다 상환을 하래. 그러니까 그냥은 연장 못 해준대. 일부 상환. 일부 상환이라도 해야 해준다. 그래서, 연장만 해주시면 상환 일부는 하죠 하면서 계속 매년 상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원래 받았던, 나는 사실 얼마나 잔액이 남았는지도 몰랐었는데, 원래 받았던 금액의 반도 안 돼. 그러니까 많이 갚긴 갚은 거야. 그러니까 상환을 계속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반도 안 되는 거지. 있던 거 갖고. 이번 주에 하나 또 처리하고. 잘했네. 대출을 받아서 지금 늘려야 된다. 대출은 갚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은행에 이자 내는 짓을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진짜 이자 내는 날도 싫고, 네. 이제 대출, 그거는 30대 때 무모하게 진짜 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지금처럼 정도 살 수 있게끔 되긴 했으나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어. 그러게.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40대, 50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러 점차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는 조금 저는 보수적으로 살고 싶어요. 뭐 재테크 측면에서도 그래요. 뭐 갑자기 목돈이 들어오거나 하는 일이 아니라서 이제 저도 이제 대출이 좀 있으니까 이제 저희 집에 계신 분이 뭐 예금을 가입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갚아라. 그렇지. 예금 이자가 대출 이자보다 낮은데 예금 가입을 왜 하냐. 단돈 얼마나 더 대출 갚아라. 그게 대테크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불과 지난달에 있었는데 잘했네. 금리 인상. 네. 하기 전에 갚아서. 네. 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금리 인상한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뭐, DTI, DSR로 개인 부채 관리가 이미 뭐, 철저하게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뭐, 개인이 뭐, 대출한 금액이 뭐, 1,700조 정도 되는데, 이번에 금리 인상하면서 뭐 3조 정도가 더 이자 수익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시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금리가 인상됐다라는 부분이 매수자의 수요를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출 인상, 그러니까 금리 인상 잘했다. 코로나 때문에는 아니지만 주택 측면에서는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얘기 나오니까 또 이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편법이 있다. 편법이 있다. 또 얘기 나오더라고요. 방송에서 얘기를 못하겠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항상 제도를 어떤 뭐 법적인 규제를 통해서 뭐 잡겠다 하는 부분들은 늘 한계가 있는 것이 이번에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벌써 100분 넘게 들어와 계시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갭 투자의 65%가 무주택자였다고 합니다. 영끌의 30대, 몸테크도 불사했다. 라는 얘기가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자,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갭 투자하는 사람 중에 무주택자 비중이 올 상반기 기준 64.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샀대요. 갭 투자를 하는 무주택자 비중은 2020년 상반기 52.6%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이후에 2020년 하반기 64.6%로 확대됐는데요. 올해 이 비중이 더 확대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갭 투자를 했다, 무주택자가 갭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 투자가 10명 중 6에서 7명이 무주택자였다라는 건데요. 본인의 전세 만기 도래에 맞춰서 세를 낀 주택을 미리 매수했을 수도 있고, 또 몬테크로서 본인은 세 들고 살면서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 다른 곳에 집을 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무주택 갭 투자는요,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자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무주택자가 영끌을 해서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선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수도권 아파트 매수 금액을 분석해 본 결과 자기 자본은 평균 52%에 불과했다 하고요. 보증금 25%, 차입금 23% 정도 순이었다고 해요. 또 30대는요, 내 집 마련을 할 때 자기 자본이 41%로 전체 집값의 절반조차 갖지 않고 내 집 마련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신 보증금 승계, 차입금 33%로 충당을 했다고 하고요. 59%는 남의 돈이거나 대출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갭 투자 중 무주택자의 비중이 매년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도권 아파트 매수 금액의 구성을 보더라도 자기 자본 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보증금 승계나 차입금의 비중은 가면 갈수록 높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기사를 픽한 이유가, 저는 항상 궁금했었던 게, 갭 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진짜 투자자일까요? 실수요자일까요? 이 부분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표현이 조금 약간 애매하지. 갭 그죠? 투자라는 말이 사실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만들어진 신조어거든요. 그쵸. 그때까지는 갭 투자자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이제 갭 투자라는, 그러니까 기존의 임대차 전세 보증금을 끼고 그 매매가 전세가의 갭의 금액만 가지고 사는 거를 갭 투자로 그냥 전세 끼고 사는 거를 보통 이제 갭 투자라고 다 이렇게 명명을 그냥 통칭하다 보니까 용어를 그렇게 써서 그런 거지. 그냥 그렇게 따지면 전세 끼고 주택을 산, 또는 월세 끼고 보증 대출 끼고 주택을 산, 그러니까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임대를 끼고 주택을 매수한 이 구입자의 비율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약간 갭 투자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느낌이 덜 들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되게 이슈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이신 김의겸 의원이 흑석동에 상가를 팔고 일부 기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요로 주택을 샀다. 라고 하는 게, 무면동에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가 뭐 얼마가 올랐다고 하면서 또 이제 막 언론에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이 그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바로 구입하신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미리 임대를 끼고 사놨다가 그 이듬해에 기존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나는 실거주할 거기 때문에 계약갱신 거절하고 그 다음 들어가신 거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신 내용이 이슈가 됐거든요. 이게 말하는 갭 투자예요. 맞아요. 갭 투자예요? 제가 생각할 때 실수예요. 맞아요. 그냥 그 해에, 그러니까 지금 막 자꾸 이상한 식으로 프레이밍을 하면서 내가 직접 들어갈 때 그때 집을 사는 것만 실수요고 미리 좀 전세를 껴놓고 사놓는 건 실수요가 아니다 라고 보는 거는 좀 편협한 기준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 의원님도 내년에 입주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년에 가서 사는 것보다 지금 사는 게 아무래도 좀 저렴할 것 같으니까 미리 임대 끼고 사놨다가 만료되면 맞춰서 난 들어갈래, 충분히 실수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뭐 30대들이 미리 차입금이랑 보증금 승계를 해서 자기 자본 얼마 안 갖고 이렇게 사놓은 게 너무 높다. 뭐 무주택자, 이게 사실 무주택자 비중이 크다는 얘기는 무주택자들이 미쳐가지고 이 새끼들이 갭 투자하고 있네, 뭐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게 아니라, 맞아. 미리 마음이 조급하고 계속 자꾸 언론에서도 더 오를 거라고 하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오를 거라고 하고 오르잖아 지금. 그리고 전세 가격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고, 그렇죠. 뭐 전세를 올려주고 있느니 어쨌거나 이번 기회에 나는 어쨌거나 집을 사야겠다, 당장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임대 끼는 집이라도 미리 사놓고 움직여야겠다라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만큼이라는 거고, 다 저는 실수요의 범주에 포함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오히려 더 놀란 건
30 몇 %는 64.7%니까 30 한 2, 3% 정도는 여전히 다주택자 또는 유주택자가 근데 하긴 이 중에서는 또 그것도 있죠. 1주택자의 갈아타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비율까지 빼면 뭐 그냥 이 내용이 나타내주는 얘기는 이렇게 지금 마음이 조급한 무주택자들이 이렇게 미리 가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비율이 늘어났다. 2020년 상반기가 52.6이었고 지금 64.7이니까 그렇죠. 10몇 % 정도 늘어났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사전에 먼저 움직이는 게 이렇게 지금 지표상으로 나타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또 기사에서 한편 보면 자기 자본이 41%에 뭐 보증금 승계 차익금 많아서 자기 돈 얼마 없이 이렇게 매수하는 게 많다라고 하는데 전 이 분석에도 별로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임대를 끼고 사면 원래 자기 자본이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보증금 있고 차입금 있거나 있으면 그거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내 돈 갖다가 넣으니까 소위 말 그대로 갭 갖고 사는 거니까 그 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매매가가 10억인데 임대가가 1억이야. 9억을 갖다 넣어야 돼. 그럼 9억을 자기 자본으로 넣으려면 자기 자본이 90%지만 10억짜리 집인데 임대가 6억 껴 있어. 그럼 4억 갖고 사야 되면 자기 자본 40%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퍼센트는 뭐 얘기한 것처럼 남의 돈을 너무 말 그대로 지렛대 효과라 그러잖아요. 남의 돈을 끌어다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막 그렇게 무리해서 산 것처럼 기사는 보이지만 그렇게만은 해석할 수 없는 자료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맞아요. 이렇게 지금 주택을 매수한 매수자들은 자기 자본 가지고 집을 사고 남은 돈은 뭐 하겠어요? 남은 돈이 또 어디 있겠어요? 어딘가에 지금 전세든 월세든 살고 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 보증금 있으니까 나중에 그렇죠. 이 아파트 입주할 때 그 보증금 갖고 와서 요 지금 있는 차입금이나 보증금 상환하고 또는 일부 그때 가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요 기존에 있는 보증금이나 차입금 상환하고 실입주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해야지 이 자료를 막 무주택자들이 갭투기에 나서서 미쳤네. 그런 식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냥 지금의 어떤 조급한 마음들을 잘 담아내고 움직이고 있는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자료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도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보증금 승계하고 차입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보증금은 말 그대로 뭐 집을 사는데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당연히 보증금이 들어있는 거고요. 차입금에 관련해서도 보증금이 들어있는 경우, 특히 선순위의 전세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차입금이 발생될 여지가 굉장히 낮아요. 여기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는 이제 신용대출에 관련된 차입금을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비중이 신용대출을 차지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월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승계 비율이 매우 낮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차입금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구체적이지 않고 이게 너무나 그냥 마치 무주택자가 정신 나가고 다 집 산 것처럼 하는 이런 식의 기사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해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좋은 친구님께서 갭 투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선구매 실수요자라고 표현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선구매 실수요자. 현명한 실수요자. 네. 김의겸 의원도 그랬기 때문에 올해 7월에인가 입주하셨다고 했는데 작년에 사서 몇 억을 줄인 거 아니야. 올해 만약에 실입주한다고 생각하고 올해 사셔서 몇 억을 더 냈어야 되는데 선구매 실수요 하셔서 현명한 주택 구입을 했다. 그렇게 봐야지. 동작구를 팔고 강남구로 갔고. 아니야. 오면 서초구인데. 서초구. 그 진짜 좋은 물건을 잘 사셨어요. 상가 흑석동에 상가. 그래요? 그럼요. 또 갖고 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정치만 잘하신 게 아니라 이제도 좀 밝으시네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부동산 계급사회 관련된 내용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자, 평균 30억, 상위 2%만 배불린 현 정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상위 2%가 5억 늘 때 하위 30%의 자산은 0에 수렴했다는 겁니다.
20대는 상위 2%가 20대 부동산 자산의 40%를 독식했다. 집값 상승에 자산이 늘어나서 부자가 더 부자가 됐다. 부동산도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위 2%와 하위 30%를 비교했는데요. 뭐 거주지역, 뭐 주거 형태, 주택 유형, 평균 부동산 자산, 그리고 뭐 학력 얘기까지 나왔어요. 자, 부동산 부자들은 자산은 계속 불어나고 그 자산을 바탕으로 임대소득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에도 투자해서 대를 이어 부동산 부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지만 반면에 하위 30%의 삶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상위 2%의 자산 집중도는 더욱 심화돼서요. 상위 2%의 부동산 자산이 3년간 5억 원 증가할 때 하위 30%는 늘기는커녕 오히려 제로 상태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부동산으로 신분이 정해지고 자녀에게 세습되는 신계급사회, 부동산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현 주소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 상위 2%의 부동산 부자를 이번 통계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수도권 40평 이상 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연평균 1억을 버는 대졸 이상 학력의 60대 남성으로 정의했습니다. 수도권 40평 이상 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연평균 1억 이상을 버는 대졸 이상의 학력의 60대 남성을 상위 2% 부자로 정의를 했는데요. 상위 2% 가구의 평균 부동산 자산은 지난해 3월 기준 30억 7,600만 원이고요. 이들의 부동산 자산을 모두 합치면 전체 가구가 소유한 자산의 19.25%라고 합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80%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학력도 높다라고 하는데 상위 2% 가운데 대학원 출신은 27%, 4년제 대학 졸업이 41% 정도 됐다고 합니다. 반면에 하위 30%는 지방 15에서 26평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며 연평균 3,700만 원을 버는 고졸 60대 남성을 그 표본으로 삼았는데요. 자, 모든 제외에서 부동산 부자들과 정확하게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자, 이들의 평균 부동산 자산은 제로고요. 고등학교 졸업이 과반인 하위 30%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부동산 상승장을 통해서 상위 2%와 하위 30% 가구의 부동산 자산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상위 2%의 평균 부동산 자산이 2017년 25억 2,100만 원에서 3년 만에 5억 5,5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집값 상승의 영향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중산층은요. 같은 기간 안에 1억 5,900만 원에서 1억 6,100만 원으로 불과 200만 원, 즉 1.26% 증가하는 수준이었다는 반면 하위 30%는 안타깝게도 제로인 상태라고 합니다. 자, 국토연구원의 주거실태 조사 보고에도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나오는데요. 네, 소득 하위 가구의 자가 보유율이 2014년 50%에서 지난해 46.9%로 떨어졌다고 해요. 이것도 굉장히 의외의 대답이죠. 최근 소득 대비 집값과 임대료가 모두 올라서 오히려 소득 수준이 낮으신 분들에게는 부담이 더욱 늘어났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소득 하위 가구의 자가 보유율이 왜 떨어졌는지 이따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한편으로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매각을 통해 재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재구매를 하지 못한 이유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외에도요, 소득 구조의 차이,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 및 학력에 대한 부분,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요. 상위 2%의 대부분은 근로소득보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 교육비 지출 관련된 부분인데요. 땅 부자가 엘리트가 되기에 유리한 셈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투자 금액이 교육비가 연 1,351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좀 학력 수준이 안 좋으신 분들은 436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부동산과 교육이 계층 상승의 도구로 중산층 형성에 도움이 됐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부동산이 없으면 자녀 교육조차 제대로 시킬 수 없고 교육을 받지 못해서 부동산 구매조차 어려워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대도요. 이 부분들이 통계에 여실히 드러나는 게 부동산 자산 상위와 하위 간의 격차가 커져서요. 지난해 기준 20대 가구주 중 상위 2%는 전체 20%가 부유한 부동산 자산의 41.17%를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즉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 20대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보면 소득에 대해서도 굉장히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임대사업 소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 또 요즘 아이들의 꿈이 금수저로 태어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이쯤에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자녀분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평평 다 쓰고도 다 못 쓴다면 물려줄 생각이 있는 건지 이런 생각도 좀 궁금한데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뭐 시청자분들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부분들은 여기 너무 길어. 알아. 부동산 얘기는 알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소득에 대한 부분, 교육에 대한 부분부터 총망라해서 지금 쭉 설명을 했는데 기사가 내용이 좋아서 불가피하게 많이 좀 집어넣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양극화가 심화됐다. 포착됐다. 번 놈들은 더 벌었고 번 놈들이 왜 더 벌었냐. 지금 사실 코로나가 문제인데 이게 소득의 양극화가 자산의 양극화의 원인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들은 어느 정도 유지를 했는데 좀 상대적으로 양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급여 얼마나 소득을 많이 주냐 안 주냐 이걸 기준으로 양질이다 아니다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이 별로 좋다 안 좋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고소득자들은 소득이 유지되는 반면 한편 코로나 이후에 자영업자들이라든가 굉장히 그러니까 안 좋아졌잖아요. 가게의 어떤 영위를 하기에 소득들이 되게 감소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일자리들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소득 측면에서는 여실하게 드러난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소득의 양극화가 되게 명백하게 되게 드러났다. 이제 지금 그게 나타나는 거고. 그 과정에서는 뭐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최저임금제니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 몇 년 유지되면서 소득의 양극화가 그렇게 드러났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주택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는데 뭐 주택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냐, 공급이 부족하네, 뭐 어쩌네, 여러 가지 의견들은 많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저금리가 굉장히 길게 오래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금리가 되게 낮으니까 자금 융통하기도 부담이 예전에 막 금리 7%, 6%, 8% 할 때랑은 차원이 다르게 부담이 적기 때문에 대출도 더 많이 갖다 쓸 수 있었고, 그런 저금리 기조가 오랫동안 이어지는 게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 가격이 고평가되는데 이게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 덕을 봐서 고소득자들, 부동산을 깔고 있었을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에 뭐 부동산을 여러 개 사서 돈 대박 벌었어.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그거 아니라 그냥 나 집 한 채, 옛날에도 집 한 채, 지금도 집 한 채인데, 갑자기 이번 상승장에 집값이 엄청 올라서 내 자산이 엄청 커져서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지난 몇 년간의 환경이 그냥 부동산을 깔고, 좋은 지역의 부동산을 깔고 있었던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이 자산을 늘어나는 영향을 끼쳤고, 상대적으로 비교열이 있었던 지역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좀 덜 올랐고, 그걸 가질 수 없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나락으로 갔고, 그러니까 벼락거지가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냥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정책, 그리고 경제 상황 등에 따라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난 거죠. 소득의 양극화, 가지고 있었던 보유했었던 자산의 양극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지난 몇 년간 굉장히 심화됐다. 그게 지금 뭐 이런 식의 결과로 나타났다.
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내가 열심히 살면 뭔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들 하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면 사실 뭐 굉장히 무너지는 것 같아요. 멘탈 자체가.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소득 구조의 차이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요. 2019년 부동산 상위 2%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3,373만 원이래요. 그래서 전체 소득의 35.7%를 차지하는데요. 상위 2에서 5%의 근로소득은 3,604만 원이래요. 다시 얘기하면 상위 2% 안의 근로소득이 상위 2에서 5%의 근로소득보다 작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일을 열심히 해서 근로소득으로 수익을 버는 게 아니라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수익을 버는 게 더 크다라는 거죠. 그 임대소득으로 수익을 버는 게 더 크다 그러면 나도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바뀌려면 임대소득이 많아야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별로 그냥 말장난 같은데. 그래요? 네. 말장난도 아니고 그냥 억지로 끼워 넣어서 해서 아니 그렇게 따지면 사업을 하면 되지. 사업소득으로 가면 임대소득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는데 요새 20대들 인스타 같은 거 마케팅 잘해가지고 떼돈 버는 사람들도 얼마나 잘 나오고 얼마나 이 바뀌는 세상에서 기회를 잡아서 성공해 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임대소득은 쉽나? 어디? 그렇지. 나 지금 건물주 아니야. 나도 못해. 임대소득을 어떻게 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 애초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가 세습되는 게 허락되어 있는 체제인데 그런 식의 어떤 자기가 벌어서 건물주가 되고 자기가 벌어서 한 사람도 있지만 물려받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출발선이 달라. 그런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랑 나랑 같을 수가 없지. 뭐 그거 때려 부숴야 돼? 아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극복할 수 있나요? 방법은 두 가지지. 내가 졸라 열심히 하고 또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운이 좋아서 성공해. 그래서 내가 많은 소득을 낼 수 있고 내가 잘 풀리면 잘 되면 부의 소위 말하는 추월 차선에 올라타서 추월해서 갈 수 있는 길도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면 그 기대하는 만큼의 삶을 못 사는 거지. 그냥 맞춰 살아야지. 근데 그러면 나는 어쨌거나 이거 바꾸고 싶다 그러면 혁명을 해야지. 뭘 또 혁명해? 공산 혁명을 하든 사회주의 혁명을 하든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죠. 그렇게 다 때려 엎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 옛날에는 그거를 이제 말 그대로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뭐 이거였다고 하면 요새는 이제 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붕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옛날에는 말 그대로 때려 부숴서 뭘 어떻게 하는 그런 거였다고 하면 지금은 국회의 다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 생각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법안을 만들고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제까지 별별 수다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든가 개인들 땅을 그냥 국가가 쉽게 뺏어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이런 막 나가는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별 제재도 없고 그 당하는 사람들은 피눈물 흘리고 앞으로 어떤 난리가 날지도 모르는데 이런 어떤 과정들 국가의 권력들이 강해지고 개인이 뺏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위기감이 커지고 이런 거 자체가 다 결국은 제가 우려하는 상황으로 가는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이미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 또 사람들이 그걸 더 원하고 바라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또 원하고 바라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양극화가 심해지는 부분. 그래서 나는 저 사다리를 올라타고 가기 힘들겠구나. 사다리 걷어차는 정책들이 되게 많았다고 결과적으로 부작용으로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분들의 분노가 다시 어떤 그런 입법들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하는 거죠. 뭐 성공을 위해서는 사실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왔었던 얘기들이 있긴 있죠. 뭐 가장 크게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소득이 가장 좋은 거다. 그 다음에 임대소득이다. 뭐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다. 이런 식의 순서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소득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계층에 뭐 사다리를 걸어서 찼다, 뭐 어쩌고저쩌고에 대한 거는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업소득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늘려나갈 수 있을지를 먼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고민 누구나 다 하고 싶지. 왜?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지. 네오비는 사업소득 어떻게 늘릴 거예요? 매일 고민하죠. 고민은 하지. 그러나 그게 어디 그렇게 쉽나. 그럼. 그래서 늘어나고 있잖아. 그래.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매일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연령대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끊임없이 뭔가 기회를 찾아서 노력하는 사람은 특별하게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조금씩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유, 어려운 이유, 힘든 이유 이런 것들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주변에 보면. 근데 그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큰 변화가 없었던 것들을 옆에서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강의할 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먼저 구분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게 될 때까지 가능한 방법들을 다양하게 모색해 보는 것 먼저.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모색한 부분들을 과연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여기 수강생이셨던 많은 분들이 잘하세요. 네, 나가셔서. 네, 사업소득이죠, 철저하게. 네, 근로소득이 아니라.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오늘 기사가 굉장히 좀 길어서 중간에 좀 쪼개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밀고 갔습니다. 밀고 갔더니 뭐라고 하네, 또 길다고. 네. 토요일 방송은 저희 보통 11시에서 12시 정도 시작하는데, 오늘은 제가 아침에 좀 센 쇼를 해가지고 차가 오다가 기름에 앵꼬 나서 길에서 서가지고, 네. 아무튼 조금 늦었어요. 보통 한 12시 정도 시작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개인들이 법인 주춤했잖아요. 법인 만들어서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의 투기성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통계입니다. 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박 법인이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의 매입을 엄청나게 한다는데요. 세금 적은 규제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한 아파트 단지 법인이 42채 매입을 한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6월에 법인 매수가 작년 8월보다 154% 증가했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길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정부에서 지난해 6.17 대책, 7.10 대책에서 부동산 법인 투자와 관련된 규제를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부동산 매수가 그 당시에 크게 줄었다가 최근에 다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법인을 통해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를 1년 미만 보유해서 각종 세금을 줄이고 차익을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니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법인을 내세워서 규제의 빈틈을 파고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법인을 통한 투기성 거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자, 내용이 이래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6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3개월간 A아파트에서 거래된 90채 가운데 42채를 법인이 타들였다는 겁니다. 자, 매수한 법인은 총 34곳이고요. 소재지가 익산시 한 곳을 제외하고는 제주, 인천, 부산, 대구, 경기 화성, 용인 등 전국의 21개 시군구고요. 이는 외지인들이 원정 투자를 했다라고 추산이 됩니다. 자, 또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거래 주체별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을 보면요. 6월 법인이 전국에서 매수한 아파트가 총 2,954채로 법인 규제가 시행된 지난해 8월보다 154% 늘었다는 겁니다. 원인은요, 올해 2월 1일부터 개인 다주택자가 양도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 영향이 크다라는 건데요. 법인 투자가 유리한 이유는 다양한 인터넷 카페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핫 이슈라고 해요. 자, 양도소득세도요, 6월 1일부터는 개인이 1년 미만 보유해서 주택을 팔면 양도세율이
70%인데요. 반면에 법인은 기본세율, 즉 10에서 25%만 내기 때문에 최고 45%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개인세율이 강하다 보니까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는 겁니다. 취득세도요. 법인은 12%예요. 그런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사무실을 둔 법인은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을 매수할 경우 1.1%의 취득세를 납부한다고 합니다. 종부세는요, 신경 안 쓴대요. 이미 6월 1일 지나서요. 자, 문제는 이렇게 법인 투자가 들어가서 왁 시장을 엉클어 놓는다.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원주민의 피해 등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 투자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이제 사실 얼마 전에 우리가 법인이 오히려 늘었다 이런 기사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간다고 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그때 제가 그 기사 얘기할 때 도대체 법인으로 사는 게 이득이 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 법인의 최대 약점 종부세 6%거든요. 종부세 6%를 회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얘기할 때도 이거는 그거밖에 없다. 종부세 내기 전에 6월 1일 날 소유하지 않고 그 전에 판다. 그러니까 초단타. 말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6월 1일 이후에 사서 6월 1일 이전에 판다. 이게 법인 투자가 일반적으로 주택,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랑 다른 점은 이 법인의 소득세를 내는 거는 단기 매매에 대한 중과가 없이 그냥 단순히 20% 세율 지금 추가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장점을 이용해서 움직인다는 건데, 저는 완전 개새끼들이라고 생각하죠. 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행위 자체가. 왜?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1억 미만에 가서 사면 무조건 오른다. 12%의 취득세를 내고 가서 사면 오른다. 이게 이 사람들이 판단을 잘하고 뭘 하고 뭐 해서 잘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과거에도 이런 투자들은 되게 많았어. 근데 이런 투자는 여기가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가서 산다 이런 개념보다는 업자들이 가서 바람 띄우고 바람 잡고 해서 애초에 물량들이 엄청 많은 곳이 아니라 말 그대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또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장난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서 사놓고 강의하면서 띄우는 거야. 이 동네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오를 거다라고 하면서 먹었던 거 털고 다음 1진, 2진, 3진 들어올 때 자기들 먹을 거 먹고 튀는 거지. 뒤에 와서 물리는 사람, 그러니까 법인 물건을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받고 나가는 거고, 뒤에 와서 법인이 받아줄지 개인이 받아줄지 모르지만 그 와서 받아주는 개인들은 적전 세력에 당하는 먹잇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짓들을 과거에 했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형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사실 아닐 가능성보다는 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특정적으로 몰려갔다라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이런 식으로 돌리는 작업들을 벌써 오래전부터 했어. 이런 거 하는 놈들이 그런 걸로 먹고 살아왔으니까 계속 해먹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보면 법인의 장점이라고 막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양도소득세 세율도 조금 작고 취득세는 똑같이 내지만 단기 매매를 하면 되니까 6월 1일 이전에만 팔면 되니까 종부세도 회피할 수 있어요. 문제가 없다 얘기를 하는데, 법인 물건을 여러분이 안 사주면 좆되는 거예요, 얘네가. 그냥 내가 물건 사러 갔는데 여기가 매도자가 법인이야. 안 사면 돼. 그럼 걔는 그냥 내년 6월 1일 날 폭탄. 6%에서 6% 종부세 내고 재산세 내야 돼. 그렇게 되면 막 가는 거지. 그러면 세금 무서운지 알고 다시 이거 파는 것 이런 것들도 한번 몇 번 물려보고 당해보면 이거 쉽게 생각 못 하겠다 하면서 그다음부터 안 하겠지. 그러니까 얘네들 엿먹이려면 어디 가셔서 법인이 내놓는 매물이다 사지 마세요. 그러면 걔네들 진짜 작살 나는 겁니다. 6%씩 1년에 녹아내리는 거야. 20년이면 집 없어져. 매번 방송 때마다 얘기해야 되겠네. 6월 1일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내가 이거 하는 사람들이랑 무슨 원수질이 있어가지고 내가 싸우겠어요. 아무튼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세력화되어서 움직이는 거는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야. 개새끼들이 하는 짓이야. 진짜 나쁜 놈들이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단톡방에 몰려서 움직이면서 다니고 이런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런 거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유료 단톡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던데. 그렇지. 그러니까 강의하고 단톡방하고 그냥 그렇게 뭉쳐가지고 가서 이 동네 매물들을 다 조져놓으면 그 다음 가격 올리는 거다. 그게 하나의 메커니즘이 돼서 그렇게 움직이는 세력이 있어요. 저는 그 세력들이 투기 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행위를 이 체계하에서 뭐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또는 뭐 애매하니까 그런 거겠지. 자, 한편으로는 이쪽에 있는 분들을 뭐 저 개인적으로는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보면 뭐 자기 딴에는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네 먼저 뭐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투자의 개념으로 네 접근하는 거다. 근데 왜 잘못됐냐? 선택도 내가 하는 거고 판단도 내가 하는 거고 결정도 내가 하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명분을 만드는 거지. 그게 무슨 가서 자기 뒤에 와서 물건 받아줄 사람들한테 홀리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거지. 막 화나네. 왜 또 화를 내고 그래. 아무튼 그래요. 네. 양쪽에 이야기가 다 있을 수 있지 왜. 네. 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의 얘기를 네 이렇게 다 전달해 드려 봤는데 어쨌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의도하고 들어간 거는 정말 욕먹을 짓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개인의 선택과 판단으로 뭐 본인이 뭐 투자를 한다 이거까지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 경계선이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지금 정비사업 활성화로 굉장히 가닥을 잡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좀 달라질까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강변 층고 제한, 주요 재건축 단지 민원성 청취 등의 적극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협조 없이 과연 잘 될까에 대한 의구심도 쌓여가고 있는데요. 자, 공급 부족 공감대는 다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뭐 정부의 협조 없이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한동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관련해서 언급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외적으로는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재차 촉구하면서 물밑으로는 시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완화 방안 검토에 나선 상태입니다. 음마아파트하고요, 여의도의 재건축 관련된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24일 오 시장이 이달 말 재건축 대장주인 음마아파트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간담회에서요, 재건축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사유지 매입 문제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음마아파트 주 출입문 2개가 도로와 접해 있고 일부 방향이 틀어져 있어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는 1,000억 원에 가까이 드는 사유지 건물을 사들여야 가능한 일이다. 재건축 추진을 막기 위한 과도한 조건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지난달 강남구청이 음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와 수도권 소위에 상정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어도 서울시는 내용 보완을 이유로 반려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 시장이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9일 여의도 아파트 지구 내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강변 단지에 적용되는 층고 제한을 푸는 등 기본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라는 방침을 전하셨는데요. 공공기업 이율을 높이거나 시가 추진하는 소셜믹스 방안에 협조할 경우 재건축 속도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서울 도시기본계획 2040 서울 플랜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공식화시켰습니다. 정부에도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공급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자, 하지만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집값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에 집값 안정을 위해서 실질적 규제 완화 방안은 즉각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음마아파트하고 여의도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간담회를 했고 또 할 예정인데요. 재건축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한간에 나오는 얘기는 국토부가 승인해주지 않더라도 서울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단지들은 빠르면 올해 안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겠다. 이런 식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의 부정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재건축이 지금 뭐 여기 지금 여의도랑 음마 얘기를 했지만 음마는 못 가고 있는 문제가 서울시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전진단 문제도 아니고 음마는 어떻게 아파트를 지을 거냐, 정비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냐의 문제고. 맞아요. 계획을 안 만들어서. 그건 이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서울시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주민들의 의견들을 어느 정도 받아서 가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 서울시가 해왔던 모습들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세훈 시장이 막 엄청 바뀌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신뢰하지 않거든요. 네. 그냥 뭐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박원순 시장,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제가 볼 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박원순 시장님 밑에서 하던 사람들이 오세훈 시장님 밑에서도 와가지고 밑그림들을 그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그건 보면 알겠지만, 이게 결국 공공의 뭔가를 내놓고, 지금 요번에 재개발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공공기획 재개발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민간 재개발이 아니라 공공이 이렇게 하라고 해줄 테니까 니들은 따라와 이거예요. 이게 박원순 시장 시절에 하던 거에 이름을 붙인 것 뿐이에요. 달라진 게 아니에요.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공공건축, 그러니까 건축혁신안이라고 2019년 3월에 발표했었던 내용도 그 내용은 결국 그거거든요. 공공이 기획해서 니들은 따라와라. 앞으로 재건축 사업하면 필지는 150m, 100m 소규모 필지로 나눠서 그 획지들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도로들은 공공에 개방해야 되고 공공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게 앞으로 서울시가 가야 될 100년 동안 가야 될 건축의 큰 틀이라 그랬는데 그 방향을 주민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걸 주민들이 오케이 하거나 또는 서울시가 그렇지 않은 다른 모델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대부분의 아파트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을 쌓고 싶어 하잖아요. 차별화된 우리 아파트 단지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어떤 걸 택할 거냐. 시장님이 안 바뀌니까, 서울시의 어떤 건축 방향이 안 바뀌니까 이거라도 받아서 하자. 더는 못 기다리겠으니까 하자. 이거일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건축 기본계획 세우고 아까 재건축 기본계획 세우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줄 거냐, 정비계획 세우게 해줄 거냐, 이제 이 갈등이에요. 서울시장이 어느 정도 서울시가 유도리 있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비계획을 만든다고 하면 갈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이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대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시끄러운 거예요. 원래 추진하고 있는 주체들도 이제 니네 일 제일 잘 못한다 하면서 시끌시끌. 음마아파트가 또 그거 가지고도 엄청 부동산들이 카페에서 시끄러웠거든요. 예, 뭐 그 서로 싸우느라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준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가지고 말이 많을 거예요. 시끄러울 거라고요. 그래서 가는 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조합원들의 피와 눈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혼자 마음 먹고 가자 하면 가는 게 아니라, 가자, 야 왜 이렇게 빨리 가, 천천히 가자, 왜 그렇게 가, 옆으로 가야지, 온갖 수천 명의 말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는 알겠으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 확 들어오게끔 빨리 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여의도 건도 그거죠. 여의도 사업은 사실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한번 들었다 놨다 했던 곳이에요. 여의도 주민들 중에서 오세훈 시장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오세훈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2008년 9년 할 때 통합개발 하라고 그래서 니네 아파트 묶어가지고 같이 해서 기부채나 45% 하면서 대신 뭐 60층 줄게, 뭐 50층 줄게 이러면서 일반 상업 바꾸면서 그거에 다 당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다시 오세훈 시장이 와서 여의도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어떤 모델을 줄 건지. 박원순 시장은 아예 그
지구 단위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가는 거를 허가를 안 해주면서 막았다고 하면 오세훈 시장은 이전에 주민들이 그 내용 때문에 통합 재건축 때문에 갈등하는 어떤 단초를 제공했던 한강 르네상스 그 당사자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강변 관리가 35층 이런 걸로 박원순 시장실을 맡게 했던 거 풀겠다. 그게 다시 60층 하겠다고 하면 뭐 또 다시 통합 재건축 45% 기부 체납하면서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떤 정비 계획이 나올 거냐. 이번에는 주민들이 그걸 또 그 카드를 어디까지 받을 거냐. 여전히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겁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서울시가 제안한 이 떡밥을 받을 생각이 있냐 없냐. 이 내용에 따라서 아직 갈 길이 멀다. 양쪽 다. 그럼 여기서 빠져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아직 남아있는 재건축 단지 어디예요? 목동이죠. 목동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왜 없어? 안전진단 기준은 서울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아무리 내봐야 서울시 거가 아니라 그거는 국토부에서 바꿔줘야 되는 거라, 뭐 서울시가 얘기할 건도 없고, 국토부랑 관계 좋게 해서 그것도 완화해 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제스처밖에 취할 수가 없는 거고, 국토부가 안 해주면 안 하는 거예요. 가기가 힘든 거야.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별개고, 그 다음에 딱 하나만 보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건축이 이 실타래가 풀리기 쉽지 않은 게, 또 하나 바꿔야 되는데 이게 재건축의 초과이익 환수 제도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냥 지금 이대로 갈 거냐 아니면 손볼 거냐. 그것도 그럼 국회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국토부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바꿀 거냐. 국회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 낮춰줄 거냐 없앨 거냐. 지금 음마나 여의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기 단계의 재건축이잖아요. 사업이 이미 갔던 애들도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금액 때문에 중간에 멈춰서고 안 가고 이렇게 그냥 스톱되어 있는 상태인데 얘네들은 지금 가야 되거든. 안 가고 있잖아.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은 또 하나의 큰 복병인 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지금 가더라도 멈춰 설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풀어보려는 이게 뭐 정치인으로서 어필할 수도 있죠. 내가 서울의 재건축을 통해서 당신들이 지금 요구했던 것들을 해결해주는 시장이다. 어필할 필요도 있는 거고, 공급을 위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이렇게 노력했다. 보이기 위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생각해야 되는 개개인, 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 뭐 열심히는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직 산이 많은데 그 산을 치울 수 있는 그 삽 갖고 와서 어떻게 저 포크레인 몇 대가 와서 치워야 될 것 같은데 그걸로 치우시려면 좀 걸리거든요. 그냥 이거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말씀드렸던 다른 부분을 다 바꿀 수 있을 만한, 예를 들어 국회에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몰라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하거나 완전히 좀 기준을 바꿔야 된다. 그게 어떤 당론을 채택해서 밀어붙이나 붙일 거냐. 제가 볼 땐 그것도 붙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부동산 그 세력들한테 뭘 이렇게 많이 챙겨줘야 되냐 이러면서 또 역풍 맞을 위험도 있으니까 앞으로 그 카드를 안 쓰면 또 그것도 쉽게 못 갈 수 있는 거예요. 안전진단 기준도 그렇고 지금은 풀어서 공급을 확대해야 되는 내용이 맞다라는 거에 공감을 하고 해야 밀어붙일 수 있는 정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무르익었을 때 가는 건데 결국 이런 환경을 받아들이고 할 거냐 말 거냐는 결국 토지등 소유자 4분의 3 조합의 생각, 조합원들의 생각인 거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사랑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 조합 사업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으려고 할 것 같은데 나는 지으려고 할 것 같은데 우리 옆집 아저씨 윗집 아저씨는 나랑 생각이 달라.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가는 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시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낙관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지금 보면 이게 그래서 정비 사업이 진행되느냐 안 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보다 일단은 호재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호재다. 왜 그러냐면 막혀 있었잖아요. 그동안. 근데 뭔가 풀어주겠다라는 어쨌든 제스처는 제시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빠르게 진행되느냐 늦게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이 네 가지로 놓고 볼 때
어쨌든 진행을 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또 특정 지역이 언급되고 있고 그동안 꽉 막혀 있어서 답이 안 나왔던 것들을 찾으려고 뭔가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지역에는 호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그냥 의미 부여 같은데 들었어요. 아니,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어떤? 이게 4월 달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5월 달,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기대감이 되게 컸어요. 맞아요. 지금 8월 달 왔는데 지금 열심히 이런 보도자료 내고 하더라도 별로 안 들리잖아요. 사람들 관심이 식었어요. 기대감도 식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띄우려고 하는 거지. 기대감. 푸시 해야지. 자, 그래서 아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거주 의무 지금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실거주 의무가 분양 신청을 위해서 거주 안 해도 가능하다. 그 내용을 이제 없앴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없어졌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정비 계획이 없어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는 되어 있는데 정비 계획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런 얘기 자체만으로도 음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여의도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기분 별로일 것 같아요. 이거 너 한번 물매가 났는데 또 건드려? 어떤 안이 나올지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막 굉장히 막 그 하트를 쏟아부으면서 달려들 것 같은 생각은 안 드는 거. 네,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다에 따라서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정비 사업이다라는 데는 큰 다른 의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얘기 나오는 거는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부동산 가격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늘 화두에 올라가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인데, 뭐 그거는 진짜 어떤 처음에 오 시장이 당선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감안하고 추진할 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었던 부분이 저한테는 있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호재로만 작용을 하다가 가격만 들쑤셔놓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진행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부지들 막 이렇게 서로 교환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공급하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계속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급 계획 관련돼서도 지금 LH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급의 문제를 풀겠다고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어쨌든 이 부동산 시장이 공급의 문제를 가지고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공급이 참 원활하게 잘.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생각해보니까. 뭐요? 이번에 공급대책 발표했잖아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얘기를 빠뜨렸네. 아, 일부러 뺐는데. 아, 그래요? 네. 왜요? 그냥 별 얘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이제 요번에 공급대책 내용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택지들 더 뭐 늘리겠다. 자족용지 중에서 자족용지 비율 줄여서 주택용지 더 짓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긴 있던데, 사실 그건 뭐 집 짓는 건 짓는 거고, 내 집이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잖아요. 사전청약 물량을 늘리는 거. 원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이 한 6만 2천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뭐 더 늘려서 한 10만까지 늘리겠다고 했고, 그래서 어디서 사전청약을 늘릴 거냐. 이게 이제 민간 택지, 그러니까 공공 택지, 3기 신도시에 조성하는 물량이 공공 물량만 있는 게 아니라 민간 아파트도 있거든요. 다산 신도시도 가면 공공 이름 붙어 있는 자연엔 어쩌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민간 아파트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민간 택지 물량들도, 민간 택지 물량도 사전청약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전청약 개수를 늘리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내년부터, 2022년부터 뭘 한다 그랬냐면, 올해 2사 대책 때 나온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뭐, 지금, 증산 사안이, 뭐 이런, 서울 안에 있는 핵심 지역에 있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서 짓게 되는 주택들도, 이것도 이제 사전청약을 내년 말부터 받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그거 아직 지금 주민들이 동의를 뭐 3분의 2 이상 뭐 했다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그냥 그 동네 사람들 살고 있는 동네거든요. 난 찬성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내 집 다 헐고 그러니까 영끌에서 사전청약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 이 영혼이 남의 영혼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뭐냐면 지역주택조합사 같은 느낌도 나는 거예요. 땅 확보도 안 해놓고 분양 입주권 파는 거지. 야, 내가 저 땅 사가지고 집 지을 건데 너 조합원 가입해라. 조합원 딱지 팔듯이 야, 내가 저 땅 수용해가지고 아파트 지을 건데 물론 아직 동의는 다 안 됐어.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법으로 가능하거든. 너 사전청약 받아라.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그 물량을 만약 진짜로 제 용산 참사 났었던 용산 사구역의 세입자였잖아요. 그때는 세입자 문제잖아. 근데 이거는 땅을 뺏기니까 재산권의 문제야. 만약에 누가 무슨 구역에 도시공공주택 복합사업 하는데 지주가 자기 건물에다 막루 짓고 올라와가지고 화염병 던지고 막 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봐. 이거 계속 사업 강행할 수 있어? 그럼 이거 밀리거나 그렇죠. 또는 최악의 경우에 사업이 망가지는 아예 불가능한 사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사전청약 받은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튼 완전 너무 무리한 걸 밀어붙이면서 얽어매고 있는데 저는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영끌을 아무리 영끌이 시대라는데 사전청약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국민을 기망하고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들고 언론 플레이. 네,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별별 수단은 진짜 그만해야겠다.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 그러면서도 말을 꺼내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화가 나니까. 말 안 하고 그냥 살고 싶은데.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번 사실 대책 나온 거는 그래서 뺐어요. 네, 뺐고요. 근데 했네, 내가? 얘기? 네, 했어. 네. 그래서 뺐는데. 네, 뭐, 뜬구름 너무 잡으시길래. 뺐어요, 네. 이번 별별 수다도 내 부동산 TV에는 안 올려야겠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또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가 꼭지로 뽑은 얘기는 사실 4개지만, 실질적으로 금리에 관련된 얘기까지 해서 총 5가지 이야기를 생방송으로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대책됐으니까 6가지. 그러네. 대책 얘기까지 하면 6가지네. 6가지 이야기를 쭉 한번 나눠봤는데,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고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방송 자체 컨셉이 그냥 수다예요. 네, 수다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논리적인 근거나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하거나 하는 쪽에 채널이 아니라는 거, 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한 주간 평안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